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도는 11번째 미셀 푸코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강의 역시도 푸코의 세미라 강자로서 그의 전체 작품에서 나타나는 존재론적 구조,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미셀 푸코의 지식 권력 연결론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이 연결론을 통하여 푸코가 제시하려고 하는 그 전략이 무엇인지, 이 존재론에서 나타나는 권력이 무엇이고 지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주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예도가 강의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겠죠, 그죠? 오늘이 푸코 11번째 강의인데요. 이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점점 더 푸코의 사유에 접근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도는 니체 전공자로서, 그죠? 푸코만큼 니체에 충실한 철학자는 포스트 구조주의 담론에서 없었다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특히 니체의 말기 작품에 들어가는 도덕의 계보학을 아주 탁월하게, 그죠? 자기만의 역사 분석을 통하여 적용한 철학자가 푸코인데, 거의 중요한 담론들을 니체로부터 갖고 갔고, 거기에서 미셀 푸코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현대사회를 분석해내는데 아주 탁월한 분석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도 적용했을 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식 권력 연결론이 뭐냐? 이것은 니체의 힘의 존재론을 권력의 존재론으로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체는 자기의 철학적 존재론을 힘의 의지, 이거는 이제 말년으로 가면서 더 확고해지죠, 그죠? 그것을 문화 분석에 적용시킨 게 도덕의 계보학인데, 그래서 예도가 포스트 모던 담론에서 푸코와 들레즈 이런 철학자들 때문에 도덕의 계보학을 1차 자료 강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선악의 저평, 그죠? 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니체 전집에서 그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도덕의 계보학에 나타나는 중요한 논점들을, 그죠? 푸코는 가지고 가서 자기의 고고학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계보학이 고고학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체의 계보학을, 게네알로기를 푸코가 자신의 아르케올로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지식의 고고학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많은데요. 사실은 니체의 이러한 힘의 의지, 의심의 눈을 갖고 사회 문화를 분석하는 이런 정신분석학적이고 정신의학적인 이런 것은 사실 푸코의 초기 작품인 광기의 역사,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광기,
응? 불어로는 folly, 대해종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빗금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느 지점에서 미분화되어서 나타났는지, 이것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분화의 역사로 가게 됐는지, 응? 이건 뭐예요? 선악의 저편이에요. 응? 그러니까 광기와 이성은 사실은 이성의 시대가 나타나기 이전인, 그죠? 16, 17세기 이전에만 해도 그렇게 확고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응? 이 두 개의 개념은 이성의 시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확고하게 구분되어서 이제 광기는 이성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배제의 기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구분의 역사, 이 숨겨진 배제의 역사를 철저히 파헤치고, 이 두 개의 구분이 사실은 권력의 작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사에서 광기는 꼭 이성으로부터 배제되어서, 그죠? 작동하는 그러한 하위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광기는 오히려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인과 그 다음에 예술가들, 또 중세 때만 해도 광인들의 어떤 언선들은 신비로운 진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죠. 예도는 이 점에 천착하여 이미 미학강좌에서 광기와 예술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에 배제시킨 그 광기가 반드시 인간에게 불필요하며 인간에게 해악을 미치고 인간의 어떤 그러한 담론에서 이질적 기호로서 나타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 이성의 시대가 이것을 배제시키고 생략하고 그것을 사회 구조 바깥으로 밀어내기 전까지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정상과 비정상, 이성과 광기, 이런 구분에 미치는 해체 작업은 이미 니체의 선악의 저편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계보학적 사유는 이미 푸코의 광기의 역사부터, 그죠? 그의 전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식의 고고학부터가 아니란. 그러나 지식의 고고학이 아주 중요한, 그죠? 그러한 권력 지식 연결론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미셸 푸코의 존재론에서 지식과 권력의 연결론은 거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니체한테는 힘이야. 힘들의 투쟁, 문화의 역사에서, 그죠? 도덕의 역사에서, 형벌의 역사에서, 모든 문화적 기관들의 제도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좋은 것들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왜 계보학이고 왜 고고학인지 알아야 돼요. 고고학은 뭐예요? 우리가 문화적 제도로서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사회의 기관들, 이런 것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대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형벌은 뭐예요? 나쁜 짓을 하는 놈에게 벌을 주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의 계보학 제2 논문에서 니체는 11절, 12절, 13절 그죠? 거기에서 기원과 목적은 연속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절로 봐야 된다.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푸코는 지식의 고고학에서 깡길렘과 바슐라르의 과학사의 불연속적 특징을 갖고 와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학사도 그렇고 과학사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지식의 담론을 형성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으로, 미화된 것으로, 그죠? 보여지고, 학교는 뭐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 병원은 뭐예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 표면적으로. 그런데 고고학은 뭐예요? 그 표면에 보이는 것을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겉으로 보여진 것에 심층을 파고 들어가서 고고학자들이 역사의 실증적 자료들을 검증할 때에 파고 들어가서 땅속의 유물들을 꺼내잖아,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진리는 그 이전에 봤던, 표면적으로 봤던 역사의 진리와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좋은 것, 니체는 이런 것들을 해체하는 것으로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 아니 그의 전체 작품을, 그죠? 이런 문화에 나타나는 도덕, 종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의 어떤 기호들, 의류, 그 다음에 언어 사용법, 또 예술, 정치의 담론, 우리의 생활 습관, 취미, 이 모든 것들을 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의 심층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고학, 숨어 있는 단절의 역사, 어느 지점에서 역사가, 그죠, 연속성으로 나타나게 됐는지, 그 불연속적 단절의 지점의 흔적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심층을 분석하면서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모든 미덕들은 비미덕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좋은 것들은 거기에는 폭력과 무자비함의 역사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푸코는 자기의 담론 분석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야. 그가 광기의 역사에서 이야기하듯이 광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개혁, 18세기 말과 19세기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광인들을 묶어놨다가 풀어주고, 그죠? 그리고 17세기부터 나타난 그 종합병원, 독일, 프랑스, 이탈리, 영국에서 나타나는 종합병원과 감호소, 거기에는 광인들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들, 게으른 자들, 불황자들, 범죄자들 뿐만 아니라, 그죠? 싸그리 묶어다가 함께 가두는 그런 시설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인도주의적 개혁이 일어나. 그래서 곳곳에서 광인들을 풀어주고, 심지어는 정신의학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들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정신병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이제는 이러한 불황자, 범죄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또 생계를 나가기 위한 노동을 하기 싫어서 밥벌이를 못하는 자, 쉽게 말하면 그 거지, 룸펜 프로레타리아, 오늘 이런 자들을 다 싸그리 함께 묶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규율이 노동이었다 이거예요. 이 광기 역사에 나와요. 노동이었는데 광인들은 노동 규칙에 따라서 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 따로 이제 보호하고 관리하고 해서 치료하는 그 기관이 생겼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좋구나, 표면적으로는 이런 자들을 따로 모아서 치료를 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푸코는 그 표면 배후에 숨어있는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인도주의적 개혁은 광기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그래서 그들의 신체적인 어떤 통제로부터 정신의 통제로 나아갔고, 이제는 사회에서 완전한 격리를 통하여 광기는 사회로부터 칼로 밖에 감금되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도주의적 개혁 역시도 이 광기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돈을 적게 들면서 사회적으로 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의 사회적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율성,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효율성은 사실은 더욱 치밀해지고 더욱 은밀하며 완전하고 영원한 이성으로부터의 격리를 그죠 당하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인도주의라는 표면적인 문화적 현상 배후에 숨어있는 그 의심의 역사를 파헤치는 거예요. 이건 감시와 처벌에서도 옮겨져요. 그러니까 감옥의 역사, 감금의 역사. 처음에는 절대왕정 시대에는 프랑스 혁명기 이전에 나타났던 18세기 중반의 처형 때만 해도 공개 처형이었어. 그래서 잔인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을 공개적으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러한 형벌을 가했는데,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감옥에 감금시키는 그러한 사법제도로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인도주의적 개혁 역시도 의심의 해석학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권력이 보다 더 은밀하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 범죄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나타난, 그래서 이들을 배제시키고 분리시키고 분류하면서 사회의 지배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권력의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은폐의 전략이었다 이 말. 이런 방식으로 푸코는 권력과 지식의 연계를 함께 놓으면서 역사를 분석해 나가는, 그러니까 역사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분석하는 푸코는 그죠, 니체의 눈을 가진 그런 푸코였다. 의심의 눈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러니까 표면 배후에 숨은 심층의 의도, 권력이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사회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배제의 흔적, 은폐의 흔적을 폭로하는, 이 점에서 미셸 푸코는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니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푸코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왜 푸코의 존재론에서 뿌부와흐, 사부와흐, 그러니까 지식과 권력과 지식이 중요한가 하면은, 권력이 이 모든 것들을 산출하는 힘인 거예요. 권력, 그러니까 니체의 힘의 존재론이 더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이 제압할 때에 어떤 부분은 생략하고 어떤 부분은 탈락시키고 어떤 부분은 강조하면서, 그죠? 그 힘을 해석해 온 거,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해석해 온 거, 그게 바로 문화의 제도야. 이게 도덕의 계보학 이 논문 13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행사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지식이 나타납니다. 그게 독일어로 마흐트는 힘도 되고 권력도 되고, 그런데 니체한테서는, 얘도가 1차 자료 강의에도 말했지만 힘의 의지, 힘으로 분석, 약간 더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런데 도덕의 계보학의 형벌의 제도를 분석하는 제2 논문은 상당히 사회적인 구체적인 장소에서 나타나. 거기에서는 그 마흐트란 개념을 권력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어쨌든 니체한테서는 보다 더 형이상학적으로 힘의 개념이야. 그런데 이 힘이 푸코한테서는 뿌부와흐, 권력으로 나타나 사회적 장 안에서 특정한 지식을 형성하면서 주체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푸코한테서도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사물에서 이 주체는 언어적 에피스테메에 의하여 형성된 거고, 이거는 언제나 바닷가에 그려진 모래사장과 같이 파도가 한번 딱 치면 사라질 수 있는 그 역사의 장이죠. 그런 주체야. 그런데 이 주체가 후기로 가면서 조금씩 살아나, 저항하는 주체로서. 그러나 권력 지식 연결론,
살아나는 건 계몽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테크놀로지, 주체의 해석학,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후기로 가면서. 그런데 권력 지식 연계론에서는 이러한, 그리고 꼴레즈 두 프랑스 그 취임 연설 70년도에 했던 그 취임 강연에서 발표한 담론의 질서, 이런 것에서는 어찌되었건 이 권력은 억압과 지배, 배제의 역할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사회적 힘으로서의 담론을 이야기해요. 이중적이야, 이 권력이라는 게. 그러면서 또 그가 점점 후기로 가면서 이 권력의 개념을 생산적으로 그래요. 주체를 생산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심지어 쾌락을 생산하는. 그래서 지식 권력 연계로는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철학적 분석이 지식의 고고학 69년도에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적용시킨 게 감시와 처벌 75년, 76년 성의 역사,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배제시켜, 그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권력은 생산해. 이게 중요해. 푸코가 했던 철학적 인터뷰, 꼴레즈 두 프랑스 강의들, 그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진리와 권력, 그 다음에 곳곳에서 그는 자기의 권력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와 다르다.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국가와 개인, 국가가 갖고 있는 권력 개념,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어떤 개인들의 구도를, 그것은 철진한, 그죠? 시대에 뒤떨어진 분석이라고. 이건 마르크스주의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은 그 근본적인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은 국가와의 어떤 저항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규율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르뿌부와 디시플리네흐. 그러니까 규율적 권력, 거창하게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이 이야기하는, 그죠? 그러한 타도의 대상으로서의 국가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권력은 소유되는 게 아니라 행사돼. 이 힘은 어떤 특정 권력기관이 실체로서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중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야, 푸코한테서. 그러니까 지배하고 배제하고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이 권력은 생산하고 그 다음에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갖고 있어. 이런 적극적인 거는 성의 역사에서는 쾌락을 창조하는 거야. 그게 적절한 사회적 장 안에, 그죠? 권력은 자기의 힘을 통하여 주체를 생산하고
쾌락을 생산하고 욕망을 생산하고 심지어 언어를 생산해. 예도가 이 부분은 따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과 사물까지 66년도 그죠? 광기의 역사와 말과 사물까지 사용되는 이 에피스테메는 이제 지식의 고고학으로 올라오면서 디스쿠허, 담론과 이게 이제 이 담론을 언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담론이 났습니다. 디스쿠허, 담론과 담론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에논세, 엄표, 이런 개념들이 나와. 이건 따로 강의를 열어야 돼. 지식의 고고학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명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그죠? 그리고 담화, 이런 것들은 언제나 그 배후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엄표의 기능이 있어요. 엄표는 사물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에요. 언제나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모든 명제와 모든 담화와 모든 문장을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푸코가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호의 집합 체계가 있어. 이것이 명제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엄표를 통하여 명제와 담화와 문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론 아래에 놓여 있는 이 에논세, 음표의 은밀한 작동을 봐야 우리는 그 힘이 어떤 방식으로 배제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의 진리 담론을 구성했는지의 역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강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행사되는 거예요. 그게 규율 권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거창한 국가 대 개인의 어떤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사회적 모든 기관, 학교, 병원, 회사, 감옥, 정신병원, 그죠? 그 다음에 사법기관, 행정기관, 심지어 가족,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친구관계, 연인관계, 모든 곳에서 권력이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푸코는 이러한 거시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미시적으로 권력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담론을 통하여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그 다음에 예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문의 지식 체계 역시도 권력의 작동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특정 시대에 특정 문학이 뜰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기호를 폐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의 연속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배제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배제의 특징은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담론의 특징이기도 해요. 금지해. 그러니까 권력은 언제나 담론을 형성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 지식은 주체를 형성해요. 그죠? 푸코한테서는.
어. 그러니까 권력이 행사되면서 지식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학문까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감시와 처벌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죠, 이 모든 감옥의 역사, 인도주의적 어떤 개혁을 통하여 나타난 공개 처형으로부터 이제는 육체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간 형벌을 인도주의적 개혁을 통하여 정신을 묶어버림으로써 특정 장소에 그죠, 감금함으로써 정신의 통제를 통하여 육체의 통제로 나아가는 그런 감옥의 역사. 그것은 도처의 모든 사회기관 곳곳에서 이러한 권력의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주의적 개혁은 사실은 경제적 효용성과 작은 시간을 통하여 제도로 잘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권력이 그죠, 신체로부터 정신의 어떤 제한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점점 자기는 보이지 않으면서 권력의 힘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격체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그 힘이 행사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현대 근현대 사회는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은 더하죠. 모든 곳에 CCTV를 통하여 감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력이 사용하는 이걸 규율 권력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기관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죠? 개인들의 몸과 몸을 통제하면서 꼬후 도실 이 몸을 길들이면서 그죠? 점점 더 은밀하게 작동해 나가는 그 권력, 그가 사용하는 수단이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감시예요, 여러분. 감시를 통하여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난 20세기와 21세기의 사회를 지배하는 그 힘은 그죠? 감시야, 감시. 관찰이야. 어디에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밀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대상을, 오브제를 확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브제는 관찰의 대상인 거야.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사회의 권력이 볼 때에 뭐야? 올바른 건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별하는 규범적 판단을 내려. 그게 관찰을 통하여 네가 말 잘 듣고 노멀하게 규범적으로 우리가 권력이 볼 때 규범적으로 행동하면은 너를 여기에 상을 주겠다. 모든 기관 안에는 상벌 제도가 있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죠, 돈이. 그리고 검사를 해.
이런 것을 통하여 특정 대상을 그죠 감시하면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결정하고 그죠. 이 말은 권력의 사회적 유폐망, 권력의 어떤 그 그물망 안에서 놀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결정하여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열을 했또 이런 것들이 현대사회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작동했어. 왕의 권력은 상당히 무섭잖아요. 옛날에 막 과시하고 이러잖아. 공개 처형해버리고 보이는 데서. 근데 근현대 20, 21세기로 오면서 이 권력은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인문과학이 탄생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감옥의 제도도 18, 19세기의 계몽주의를 통하여 인도주의적 개혁이 일어나면서 정신병원의 제도와 감옥의 제도 역시도 정신의학과 보다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 의료인의 탄생, 이런 것들과 함께 나타나잖아. 그 오늘날 모든 사법체계 안에서 범죄 분류학에서도 의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의학과 모든 학문적인 거죠. 시행스를 다 포괄하여서 대상을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부부와 이 권력이 지식을 만들어. 그게 지식과 권력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성의 시대 이전에는 그죠. 광기의 역사의 예를 들면 이성의 시대 이전에는 광기는 뭐야? 금기의 대상이 아니었어. 뭔가 저거는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어떤 신비로운 어떤 거였고 반드시 이성과 분리되어서 정신병원에 따로 그죠 가두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었어. 이런 새로운 지식의 탄생과 더불어 권력의 작동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지식, 이것은 감금시켜야 된다. 그래서 분리가 일어났고 그 분리와 더불어서 정신의학의 탄생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다른 어떤 힘의 작동을 통하여 지식이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고 그죠? 분류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상의학의 탄생. 이것도 따로 강의를 또 열어야 되는데요. 심지어 프로이트까지 이러한 모든 지식의 의지, 이건 담론의 질서에서 중요합니다. 담론은 배제시키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데 그 배제에는 첫째가 금기야. 금기는 뭐야? 금기는 정치와 성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두 번째가 어떤 것을 구분해서 거부하는 역할을 하는.
이거는 이 시대에서 이거는 비정상적이네. 분류해갖고 따로 배제시키는. 세 번째가 참과 거짓의 어떤 구분을 통하여, 그죠?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전문적인 지식의 탄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니체가 도덕의 개부학 이 3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식의 의지와 진리의 의지, 그러니까 빌레주얼 와르하이트, 빌레좀 위센, 이런 것들은 푸코한테서 그대로 옮겨져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게 이런 권력과 지식의 연계의 작동은 오늘날의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은밀하게 작동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감시망 아래에 두면서 지배하고, 때로는 억압했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생산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발전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담론 안에는 진리의 의지, 지식의 의지가 있는 거야. 이 지식은 언제나 권력과 함께 작동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푸코는 뭐야? 이건 표면의 역사고, 그 배후로 들어가서 그 담론의 질서의 엄표의 역할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작동했던 배제의 역사, 권력이 자기의 어떤 그 시대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푸코한테서는 역사가 바로 아프리오리야, 선언적인 거야.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해. 그게 담론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하고 조절하고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매번 수정을 가하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가는 거야. 담론에 의하여 우리는 형성된 거야. 그게 언어는, 이게 이제 따로 강의를 열 건데, 예도가 담론과 엄표가 뭔가 이런 것들을 따로 분석할 건데요, 푸코한테서는 뭐야? 언어는 주체가 만들어내는 의식작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가다모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는 것이요, 이 기호의 체계에 의하여 우리는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사회적 힘으로서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군대, 병원, 학교, 회사, 그리고 모든 공공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기관들의 힘들을 한번 살펴보라. 거기는 은밀하게 분류하고, 그죠? 은밀하게 감시하면서, 그래서 건물도 그런 방식으로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관찰하고 뭐가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규범적 판단을 내리고 검사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나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국가기관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법체계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만은 규율 권력은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기관들 속에서, 그죠?
행사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특정 실체가 아니야. 행사될 때의 주체를 형성하는 힘이야.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니체한테 숨어 있어. 지금 예도의 도덕의 개보학 1차 자료 강의가 지금 제2논문 13절 할 차례예요. 우연찮은 건데. 거기에서 니체와의 보다 더 원문 분석을 통하여 보다 더 또한 또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권력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푸코의 존재론에서 옴니 부해정스, 위비귀 때 권력은 어디에나 편재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지식의 자금과 더불어서 어디에서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봐야만이 현대사회에서는 저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마르크스 시대와 같이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저항의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는 권력의 작동은 이런 방식으로 은밀하게 규율 권력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힘을 은폐하면서 대상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섭죠, 그죠? 생산하는 힘, 지배와 억압하는 힘이지만은 생산하는 힘으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러한 권력의 전략을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역사의 연속성 안에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태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의지와 진리의 의지는 푸코의 권력 지식 연결론에서 의심의 해석학으로 보는 모든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학문의 어떤 형성 과정 역시도 이러한 배제와 분리와 생략과 축소의 역사, 이러한 권력이 은밀하게 작동하면서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은폐의 역사가 숨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푸코의 존재를 온톨로지에는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푸코의 존재로는 전체적으로 뭐야? 사회는 유폐적 그물망이라는 거야. 감시와 처벌에 나오듯이. 그랬죠? 카우세랑. 그러니까 감옥과 같은 그물망. 여기에 권력의 힘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미세하게 작동하고 우리를 분류하고 심지어 학문적 체계와 지식의 체계를 끌어들여서 통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주체를 생산하고 쾌락을 생산하고 지식을 생산하면서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는 미화된 표면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 배후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적 눈을 갖고 현미경을 갖고 보듯이 그죠? 사태를 봐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회 문제의 저항 전략, 스트라테기로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11번째 강좌, 푸코의 존재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자료를 읽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도는 12번째에서는 푸코의 존재론,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권력과 지식의 관계, 이게 학문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어떻게 규율 권력으로서 작동하는지, 12번째 시간에서는 담론을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푸코가 말과 사물의 영역까지 기표 기의의 소시리의 개념을 어떻게 디스쿠어, 에농세, 담론과 엄표의 개념으로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권력의 미시 물리학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도움 받으신 분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